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끌어주고 있는 모습, 빠르게 복구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하락이 나온 데에는 리플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시장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져왔던 이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고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리플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리플의 이슈들만 살펴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나아가서 이 거시경제 이슈들을 함께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이클 안에 있고 그 사이클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알면 우리가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넓은 안목에서 현명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타점들이 추후 우리의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단일 종목, 리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거시적인 경제 이슈를 설명해 드릴 때도 절대 앞으로 빨리 감기 해서 넘기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그리고 공부하시고 안목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까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 시장도, 미 증시도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 전체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파월의 난에 하락을 했다.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어제 하락한 이유를 2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겠다. 이 발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자, 또 한 가지는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자, 일단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금리 인하는 25bp 인하를 했죠. 이거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속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티그룹이 예상했던 것처럼 내년에 7번 연속 7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줬다라면은 그 방향성은 오늘 반대로 움직였겠죠. 하지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일단 이 발언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인이 최근 추진하고 있던 비트코인법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 법안, 이 비트코인 법이라는 게 지금 미 하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 정부가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매수해서 5년 동안 총 100만 개를 매수하고 이걸 20년 동안 홀딩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은 연준은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추후에 덧붙인 말이 이건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아직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연준까지도 이 울타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가능하다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단 어제 하락폭이 커진 포인트는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였다. 이게 팩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자, 점도표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FOMC 미 연준 위원들이 점으로 각 연도의 적정 최종 금리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올해고요.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내년입니다. 우리는 일단 내년까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 일단 올해 금리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4.25에서 4.5 사이에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5bp를 인하한 거고요. 자, 내년에 적정 금리,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를 보시면 자, 3.75에서 4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점도표가 어제 공개되고 나서 왜 하락했냐? 이 점도표는요, 매 분기마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공개됐었고, 이전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점도표가 공개됐었는데요. 그때는 이 중간값의 위치가 두 단계 더 밑에 있는 3.25와 3.5 사이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 여기까지 인하를 시키고 내년에 총 1번, 2번, 3번, 4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어제 공개된,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2번만 인하할 거다. 이런 수치가 지금 공개된 거기 때문에 시장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 내년 3월 달에도 새로운 점도표가 공개가 될 겁니다. 3월 달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죠.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지냈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연준의 의장은 오늘 이런 발언을 한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이전 대통령 임기 때 상당히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리도록 했었죠.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하나 트럼프의 입김이 워낙 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가지고 올 악재 소식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최근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비유하는 긍정적인 멘트를 했던 만큼 오늘 새벽에도 내년 경제 전망,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반대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폭을 끌어올리면서 만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 사이클은 내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과 2017년에도 경험을 했듯이 상승 사이클이 있다는 건 그 이후에 하락 사이클로의 전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결국에는 정리하고 나올 거냐, 현금 확보하고 수익 실현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상승 사이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항상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었고요. 이것과 겹치는 시기가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자, 이제는 금리 인하 이슈까지 여기에 더해진다라면은 그 시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 트럼프 랠리에서의 주인공은 리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는 작년에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리플 얼마에 있죠? 4,000원 가까이에 있었고 최근에는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건도 내년이 들어서게 되면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내년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내년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